자, 채무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인회생 90% 탕감 받으면 좋겠죠. 채무자 여러분들 안 그래도 형편도 힘든데 변제금도 낮고 탕감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쉽진 않겠죠. 어떤 사람들이 90% 정도 탕감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참고로 오늘 내용을 반대로 해석하면 이런 분들은 거의 100% 다 변제한다. 변제율이 높은 사람이다. 이것까지 알 수 있겠죠. 일단 2025년 서울회생법원에서 상반기 통계를 냈거든요. 이 자료를 한번 살펴봅시다. 변제율의 중위값이 33.2%입니다. 개인회생 변제하는 사람들을 변제율 순서대로 한 줄로 쫙 다 세운 다음에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탁 뽑아내면 그 사람이 33.2%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절반의 사람은 33.2%보다 더 변제하는 것이고 절반의 사람은 33.2%보다 덜 변제하는 것이죠. 탕감률이 90% 이상 되는 사람, 거의 다 탕감받는 사람이 전체 채무자의 6.1%가 되고 반대로 변제율이 90% 넘는 사람, 거의 다 변제하는 사람이 전체 채무자의 7.4% 정도가 됩니다. 중위값은 33.2%인데 저 중위값이 해마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2026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기조를 이어서 내려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회생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좀 더 채무자 친화적으로 관대하게 해석을 하니까.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 중에 70% 이상이 자기 채무의 절반도 변제하지 않는다. 즉 변제율이 50%도 되지 않는다. 자, 통계 자료 보시면 변제율 중위값 22년도에는 38%, 23년에는 36%, 24년에는 34%, 25년에는 33%로 해마다 중위값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변제율 10% 미만, 그러니까 90% 이상 탕감받는 사람들이죠. 25년 상반기에는 6.1% 정도의 사람이 여기에 해당했다. 그리고 내 채무의 절반도 변제 안 한다. 50% 미만의 변제율을 가진 사람이 요 비율을 다 합쳐보면 70%가 넘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 10명 중에 7명 이상은 자기 채무의 절반도 변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33% 정도 변제했더라. 자, 법원의 분석을 보아도 변제율 중위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신청하는 채무자 10명 중에 7명은 변제율이 50%도 안 된다. 그리고 변제율 20% 미만 아주 작게 변제하는 사건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40%에서 70% 정도 적당히 변제하는 사건들은 감소하고 있다. 채무자에게 계속 유리하게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새해에도 이런 기조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정도로 참고해 봅시다. 자, 90% 탕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90% 이상 탕감 받는 사람이 전체 채무자의 6.1%인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소득이 적은 분이 해당할 가능성이 높겠죠. 개인회생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에 비례하잖아요. 소득 빼기 생계비가 변제금이니까 소득이 200이라고 가정했을 때 1인 생계비 154를 빼면 한 달에 46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고 그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되는 거죠. 근데 소득이 300이야. 100만 원 더 많아. 그러면 1인 생계비 154를 빼면 한 달에 146을 36개월 변제해야 되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은 변제금이 당연히 높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이 탕감률이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 소득이 많다면 부양 가족이라도 많아야지 탕감을 많이 받게 됩니다. 소득이 300인데 싱글 미혼이다. 그러면 1인 생계비 154를 빼면 한 달에 146만 원을 36회를 변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소득이 300인데 밑에 자녀가 하나 있어. 그러면 2인 생계비 252만 원을 빼면 한 달에 48만 원 변제하니까 요걸 36회 변제하면 되는 거죠. 똑같은 소득 300인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급격하게 내려오게 됩니다. 소득이 400인데 밑에 자녀가 둘이 있어. 그래서 나하고 배우자하고 자녀 2명을 합치면 4인 생계비 389만 원을 빼면 한 달에 변제금이 11만 원 되겠죠. 단 꼭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배우자하고 자녀를 무조건 나의 부양가족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거든요. 배우자가 일할 만하다고 봤을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자녀가 2명 있을 때 채무자가 자녀 하나 키우면 되고 배우자도 자녀 하나 키우면 되니까 공동 양육의 의무가 있으니까 2인 생계비만 해주겠다. 이런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근로 능력에 따라서 부양가족 반영은 달라진다. 자, 2026년도 생계비를 한번 살펴봅시다. 미혼 싱글이면 154만 원, 2인 가구면 252만 원 이런 식으로 부양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생계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생계비라는 것은 해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산이 적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변제하는 금액의 총 합계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커야 됩니다. 청산가치는 재산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채무가 2억이 있고 재산이 1억이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기의 재산, 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니까 1억 이상 변제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1억 나누기
나누기 변제기간 36개월 하면 한 달에 280만원 이상 변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적어야지 탕감이 많이 되고 변제율이 낮게 됩니다. 아니 근데 왜 굳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되는가? 내가 재산이 많으면 왜 많이 변제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채무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내가 채무가 있고 재산이 1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36개월만 기다려주면 내가 36개월 동안 분할해서 5천만원 갚아줄게. 청산가치 1억만큼은 내가 변제를 못하는데 5천만원 정도는 갚아줄게 라고 말을 했을 때 채권자가 뭐라고 할까요? 야, 내가 뭐하러 너 변제하는 거 36개월을 기다려주냐? 지금 즉시 너한테 강제 집행해서 1억 받아와 버리면 되지. 또는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야, 내가 너를 당장 파산시키고 네 재산 1억을 법원을 통해서 다 배당받으면 되지. 내가 뭐하러 36개월을 기다려서 1억에 반밖에 안 되는 5천만원을 변제받겠냐? 이렇게 따지고 들겠죠. 그래서 회생을 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 기간을 기다려주면 내가 가진 재산 1억 이상 갚아줄게. 너가 지금 즉시 나한테 집행해서 내 재산 다 뺏어가는 것보다 내가 더 변제해 줄 테니까 나한테 시간을 좀 달라. 내가 천천히 분할 변제해 주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법인회생 하시는 대표님들은 쉽게 이해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법인회생을 인가를 받으려면 채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한테 동의 받으러 가려면 당연히 지금 법인 파산해서 즉시 강제 집행 당하는 것보다 더 변제해 준다는 변제 계획안을 만들어 가서 동의를 받아야지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주겠죠. 근데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 동의 절차가 생략되어서 동의조차 받을 필요 없이 법원이 보고 할만하다 싶으면 인가를 내려주니까 채권자 얼굴 볼 일이 없으니까 내가 도대체 왜 재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냐, 이거를 궁금해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된다. 청산가치가 7,200이라고 가정을 하면 변제기간 36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00 이상 변제하라, 그런 말이 될 수 있겠죠. 청산가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산이니까 예를 들면 예금, 적금, 부동산, 보증금, 자동차, 주식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 코인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 자영업 한다면 점포의 시설, 집기, 재고, 회사 다닌다면 퇴직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율이 높아지고 재산이 낮을수록 변제율이 낮아집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채무자가 재산이 7,200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은 7,200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한 달에 200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현재 가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이건 굳이 아실 필요 없는데, 근데 이 채무자가 아니 나는 미성년 자녀가 5명이 있는데 내가 월 200 변제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생계비 빼면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가 높아져서 변제금이 낮아진다, 맞긴 맞는 얘기인데 그것조차도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한다는 조건에서 부양가족 생계비를 빼주는 것이니까 미성년자가 5명이 아니라 50명, 100명 자녀가 있어도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사치탕진이 적어야 합니다. 방금 보셨듯이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데 청산가치는 재산하고 유사하다고 했죠. 재산도 청산가치에 들어오는데 도박이나 사치탕진으로 날린 금액도 청산가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3,600 있고 도박으로 날린 돈이 3,600이면 요거 두 개를 합치면 7,200이 되겠죠. 이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7,200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나누기 36개월에 보면 한 달에 200 이상 변제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왜 그런가? 재산이 청산가치인 건 이해하겠는데 사치탕진으로 날린 돈은 내 주머니에 없는 돈인데 아니 그걸 도대체 왜 재산이라고 인정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재산이 1억이 있다면 이 사람은 1억 이상 변제해야 되잖아요. 36개월 나누면 한 달에 280 이상 변제해야 된다고요. 근데 재산 1억을 도박으로 전부 탕진했어. 그래서 재산이 0원이 됐어. 그러니까 나는 청산가치가 없다. 소득 200만원 빼기 생계비 154만원, 한 달에 46만원 변제하겠다고 하면 재산 1억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재산 1억을 날린 사람이 훨씬 더 우대를 받게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사치나 탕진으로 날린 금액은 내 주머니에 없는 돈이지만 내 주머니에 남아있다고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관념상 생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서 결국은 그만큼 변제금 더 내라 이겁니다. 참고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게 어떤 게 있는가? 사치탕진도 있지만 편파변제, 개인간이체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채권자가 10명이 있는데 아무한테도 변제 안 하면서 굳이 내 배우자한테 빌린 3천만 원만 변제를 하겠다, 내 거래처에 갚아줄 돈 3천만 원만 변제를 하겠다, 또는 내 가족한테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남아있는 2천만 원을 증여를 했다, 은닉을 했다, 이런 것들도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과소비한 거, 낭비한 거, 모바일 토토 카지노 한 거, 과천 경마, 강원랜드 현금으로 출금했는데 어디 썼는지 소명을 못하는 거, 그리고 일부 지방법원에서 주식코인 탕진한 금액까지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대출 받았거나 최근에 카드 사용하신 분들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날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더욱더 사용처를 엄격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6.1%의 채무자가 90% 이상 탕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소득이 적은 사람들, 소득이 많았다면 부양 가족도 많은 사람들,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 그리고 사치탕진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90% 이상을 탕감받았습니다.